우리 사회는요, 이게 성역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성향이 보수지만은 보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의 행태들이나 대기업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요. 또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좌파 진영 문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양쪽에서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긴 거지요. 어느 한쪽만 옳고 어느 한쪽은 다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에 이런 식으로 양식에 따라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적어도 눈치 보지 말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그 사회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저보고요, 누구 지지를 왜 안 하냐, 누구를 칭찬 격려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논평을 하는 사람이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논평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제보고 그야말로 불혹화가 되라는 이야기거나 그야말로 언론으로서 기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방송을 안 해야죠. 제가 어느 날부터 누구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황장수가 변질됐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맨날 누구를 까는 방송만 어떻게 듣냐? 아니, 신문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 맨날 누구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사회 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신문이 칭찬하기입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월달이 되면 세월호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고 5월달이 되면 5.18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8월달이 되면 3월달이나 8월달 되면 이렇게 반일을 말해야 됩니다. 아니, 관일을 해야 되고 일본에 비판을 해야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일본과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따져보고 일본과의 동맹을 우선시해서 과거의 부분을 그 동맹 가치 하에서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부분을 친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는 친일을 자처하겠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를 배경으로 한 지금 경제적 충돌이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의 한국산 불매운동, 또 국내에 진출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철수 등이 가시화될 상황도 지금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은 완전히 외톨이로 벌써 쫓겨났고 미일 동맹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베와 트럼프가 보인 행동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에 지금 한일 관계를 왜곡시켜가는 것, 그리고 100년 전에 임시정부를 끌고 와서 왜곡시켜가는 것, 이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나베 이야기, 토착 외구 이야기까지 정말 생경하고 더러운 말들을 쓰면서요, 북한이 짜놓은 한국의 대외 동맹 해체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민족주의인 양 퍼뜨리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지식인들이 너무 많고 친북 주사파 운동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을 붙여야 일단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에서 한국이 이탈하게 된다. 그런데 반미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는 용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일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일 이슈를 울어먹고 울거먹고 또 울어먹는 식으로 삼탕, 재탕, 사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외교 동맹 프레임입니다.
자, 세월호 프레임이 결국 박근혜 전 정권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남긴 안전이라는 부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 전에 진주 화재 살인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매뉴얼만 갖춰서도 안전은 이루어졌고 그런 재난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잘 구슬렸는지 유가족을 지금 그 유가족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조용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세월호 때는 많이 달라들던 민변이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진주 그 유가족은 문정권 하에서 벌어져서 그런지 보이지가 않았고 제천 목욕탕 화재에서도 보이지가 않았고 밀양 요양병원, 영흥도 낚싯배에서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호 프레임에서 있었던 국민 안전이라는 것은 세월호라는 부분을 가지고 집권하기에 유리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군들의 메시지였느냐. 그러면 유가족이 거기에 어떻게 연결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물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말만 하면 난리가 나서 방송 퇴출이 얼마 전에 차명진이 당의 징계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18요. 5.18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될 문제지 규정이 끝났으니 언급하지 마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근래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도 시간이 가게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수 있고 또 더 오랜 시간이 가게 되면 또 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짧은 시간에 피해자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는 절대 응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민주사회에 이것도 말하지 마라 저것도 말하지 마라 그것들은 따지고 보면 다 현 여건에 유리한 프레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들을 바탕으로 세월호나 5.18 피해자들 거기에 대해서 금기 성역의 한마디로 프레임을 걸어놨는데 너네들이 그걸 가지고 달라들지 마라.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이제 징용은 최근에 또 추가됐어요. 이걸 걸어놓은 반일 프레임에 도전하지 마라. 자, 이것이 좌파들이 마치 도덕적인 양심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엄청난 위선들이 있어요. 자, 세월호는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세월호와 유사하게 국가가 문정권 들어서도 무능력해서 발생해서 죽어간 사람들은 왜 세월호와 똑같은 보상을 국가가 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해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5.18이 불행한 사람들의 죽음을 등에 업고 5.18로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걸 막고 있는 부분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까? 위안부나 징용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지금의 한일 관계나 한미일 동맹 구도를 깨려고 아주 작심하고 들이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문제를 따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하면 토착외구 이렇게 만듭니까? 토착외구라고 한 놈을 고소하면 그게 명예훼손이고 모욕죄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래서요, 용어를 써도요, 최소한의 이런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써야지. 토착외구가 뭡니까? 남의 집 자손이 외구로 보입니까? 좌팔의 그 저질스럽고요. 심지어 무슨 자위대 행사에 갔다고 자위 무슨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고 삼류이고 저질인 금기 그리고 성역화 이런 것들이 통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인 부분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이 허리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야 될 대학로고 중산층으로 살고 그야말로 사회의 여론을
한마디로 떠받치고 있는 세력들의 무책임과 아주 시니컬함이 얼마나 큰 사회적 폐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반성을 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할 것 다 하고 살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요. 자식 사교육 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하고요. 그리고 아주 개인주의화돼서 자기 인생 즐겁게 즐길 대로 살아가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헌신은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하에 뒷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서 위안을 얻는가 하면요. 마치 자신들이 좌파고 진보인 척 하는 데서 살만한 중산층들이 위안을 얻습니다. 정말로 못 사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 구리지 않고 아예 자기 감성에 따라서 못 살아도 보수, 또 못 살아도 좌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그냥 갈려버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중산층,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또 노조에도 소속되어 있고 부부가 합산해서 한 돈 1,000만 원쯤 버는 대한민국의 이 중산층,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사고방식에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기들이 그대로 먹혀드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해주고 있어요. 80년대,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다 주사파 운동권 문화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안에서 주사파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싸운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주사파와 싸웠습니다. 내 눈앞에서 주사파 꼴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니, 운동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디서 굴러왔는지 간첩이 만들었는지 북한에서 내린지 모르는 그런 주사파 위수 김동인이 이런 걸 어떻게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의아했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래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학에 갔는데 그래도 지식인의 이런 장이 돼야 될 좋은 대학들에서 주사파가 득세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학생 대중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있나 없나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전두환 독재가 심하면 그 독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독재를 없애는 순수한 부분으로 싸워가야지. 그렇다고 주사파의 학생회를 득세하고 전체 학생회 연합을 득세하도록 허용해주는 이런 대학 대중들이 옳은 것이냐? 절대 옳지 않았죠. 그런데 학교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 선거만 하면 판판이 주사파가 해먹습니다.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런 학생들 수준이 있냐. 근데 그 학생들이 80년대 중반에 그 이후에 90년대 초중반까지요.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가서 이제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50대, 40대의 중심인데 그들 다수가요. 지금 이런 성역들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다녔을 때도 주사파라는 성역을, 금기를 그들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중추 세력이 되고서도요. 지금 주사파가 쳐놓은 금기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요. 늙어 죽을 때까지 금기에 대해서만 도전 한번 하지 못하고 살다가 전부 뒤질 겁니까? 제가 말 좀 험하게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 우아하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말 험하게 직설적으로 하면서요. 진실을 말하고 남이 차마 용기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이 더러운 금기들을요. 상식이 있고 사회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비겁하게 언제까지 지켜볼 건지 제가 묻고 싶어요. 특히 저는 언론사에 있는 인간들 정말로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 중에서 대표적인 중산층이죠.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쯤 돼가지고도 이렇게 한국의 가짜
좌파들이 만드는, 친북들이 만드는 이 금기가 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만 번 모시고 말 한 번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금기를 그대로 받들으라고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보도들을 수없이 내보냅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대기업인이 재벌 편은 열심히 드는 보도들을 하면서도요, 이런 우리 사회의 금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 못하고 저것도 말 못하면서요, 이제 우리는 다 입을 쳐닫고 1년 내내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12월 달에는 무슨 금기를 또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금기가 많은 사회는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왜 트럼프가 열렬하게 미국 사회에 노동자 계층, 남성 계층, 저소득 남성 계층의 환영을 받고 있는 줄 압니까? 그들이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맹목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금기, 지금 흑백 인종차별에 관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금기들을 다 쳐놨어요. 그 금기들을 트럼프가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의 그래도 가식적이지는 않은 행위가 그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전부 정치꾼이란 놈들이 공화민주 할 것 없이 그런 금기를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가식을 떨고 있더라. 적어도 트럼프는 잡놈일지 몰라도 그런 가식은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늘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이 금기가 도를 넘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기를 깨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당이 벌인 행위를 보면요, 그들 스스로 금기를 떠받들고 있는 것 같아서 기가 차기 짝이 없습니다. 자, 문재인이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1분기에 역성장 쇼크에도 불구하고 어제 황당한 소리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요, 경제참모 사인이 대통령 눈을 가린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사인이 누구냐?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입니다. 마이너스 쇼크에도 불구하고 잘밋빛 발언을 하고 이 4명의 참모들이 좋은 지표만 아주 자기가 해설하기 좋은 대로 발췌해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이런 문제를 비판하는 야권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재벌들 SK나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부분의 계획이 반갑다라고 황당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경제 발언 황당한 리스트가 있어요. 작년 5월에는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11월 달에는 조선 자동차 등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12월 달에는 거시경제 지표가 공고하다. 그리고 올 3월에는 국가 경제의 건실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4월 달에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이게 뭔가 하면요, 경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잡았어요. 한마디로 시골의 면장급주의 대통령이 됐다. 그랬을 때 국가 경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틈에 정권의 색채 자체가 좌빨이니까 좌빨에서 또 경제학자를 뽑은 거죠. 이놈들이 저거 하고 싶은 대로 실험을, 국민들을 아주 실험용 지로 삼아가지고 모로모트로 삼아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거 재산은 또 다 불립니다. 투기할 거 다 하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앞에는 지금 여론조사를요,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요, 황장수가 여자냐 남자냐 했을 때 여자다, 뭐 게이다, 이런 여론조사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려고 통계청장 저 똘마니 갖다 꼽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문이 그야말로 변장을 하고 밤에 동네 식당이든 술집이라도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시간에 다 얼마나 놀고 있는지, 그리고 낮에 시력급여 주는데 한번 가보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현실이요. 예? 새벽에 노가다 일자리 구하는 장소에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거리를 떠드는 이 실업자들을 한번 만나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소탈하고 국민 속으로 가는 듯이 하더니만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에 콕 처박혀서 안 그러면 툭 하면 외유만 나가면서 지금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즉 간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그때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좀 더 허심탄회한 소리를 들으려고 했더라면 말년이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 정권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양반이라 할 정도로 그런 국민의 지금 상식과 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총동원되어서 귀와 입을 막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이 짓을 하니까요, 이런 것이 통하는 것 같죠. 이런 거 무너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발언이요, 나중에 얼마나 본인의 망신살로 두고 해자될 것인지, 아마 문재인 망언 녹이 나중에 온 세상에 해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이 16세와 뭐가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국밥집 주인 하나 있었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된 사람요. 그런데 이 사람을 콕 찍어서 청와대가 시켜주려고 청와대 추천으로요, 이 신미숙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자, 환경부에 가서 국립공원 이사장에 이 사람으로 정해짓다 해라, 이래서 이걸 전해줬습니다. 이게 이 환경부의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요. 블랙리스트 수사. 그래서 환경부는 권경업이가 이사장으로 추천됐다고 해서 청와대 말을 듣고 공단 업무 보고서를 줘서 지원서에 참고하라 했습니다. 그건 서류를 던져준 거죠. 이것도 반칙이죠. 딴 사람은 안 줘놓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토대로 자기 소개서를 공단에 제출했는데 2017년 8월에 권경업이 쓴 서류를 받아본 환경부 직원들이 이 서류로는 심사 통과가 어렵다, 실제로 서류에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된 사람 안 된 사람을 바꿔치기 해서 등수 밖에 있는 걸 억지로 또 최종 후보로 올렸지 않습니까? 자기 소개서에 지원 동기가요, 경력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백두대간을 종주했다, 이렇게만 딱 써놨고 이와 관련된 시를 쓰는 등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켰다.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지원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달랑요.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모든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이바지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환경부 직원들이 안 된다고 이래 갖고는 청와대에 보고하니 청와대가 다시 검토하라 해서 환경부가 권경업이한테 사단법인 정당에서 일한 경력이라도 좀 쓰라, 안 그러면 식당 한 거 말고는 경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1년 6개월 근무했다고 권경업이 환경부에 이메일로 보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서 권경업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면접 질문지도 사전에 줬고 2달 뒤에 이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건방을 떨면, 이건 건방져서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가서 대필이라도 시켰을 겁니다. 참 문 정권 정말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